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번 대선이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주말에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댓글 조작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선거전 막판에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동안 이어진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오늘 밤까지입니다. 후보들이 마지막 유세를 어디에서 벌이는지도 관심사죠.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공원,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앞 광장, 이준석 후보는 대구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장소를 택한 이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진단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 경북, 그러니까 TK, 부산 경남 PK 지역을 찾아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라며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도 주력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은 이재명 후보. 고향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더 나은 일꾼이란 점에서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실력 있고 충직한 정치인, 정치 집단은 편을 먹어서 우리 같은 색깔이지, 우리 고향이 같지 이런 얘기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대구와 울산, 부산을 잇따라 방문한 이 후보는 이념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겠다며 거듭 외연 확장에 힘을 쏟았습니다. 좌파, 우파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실력파입니다. 실력파.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초반에도 이곳 대구를 비롯한 TK와 PK 지역 먼저 찾았습니다. 당의 열세 지역인 영남에서 지난 대선보다 높은 지지를 확보해 승기를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 영남 지역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건강관리를 위해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산업은행 이전 대신 부산에 가칭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유권자들과 만납니다.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이 이뤄졌던 상징적 장소인 여의도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며 내란 심판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을 위아래로 종단하면서 막판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도지사를 지냈던 경기도에선 이재명 후보와 자신의 성과를 비교하며 도덕성과 유능함을 부각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선 김문수 후보가 첫 일정으로 택한 곳은 경기지사 시절 대표적 성과로 꼽는 광교 신도시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보다 10배 큰 규모였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리 의혹과 같은 잡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말썽 많고 당군 일에 아마 가장 비리가 많고 의혹이 많고 많은 사람이 죽은 신도시가 대장동이라면 이 광교는 이렇게 크게 했지만 죽었다는 사람 없죠? 이인재, 손학규 등 전직 경기지사들도 유세 현장을 찾아 김 후보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한 명만 빼고 역대 경기도 지사들이 전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지사 해도 안 되고 성남시장 해도 안 될 사람이 감옥가 있어야 될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전부 범죄꾼의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경기 남부에서 북부까지 서울 서부권 위에서 아래까지 수도권을 두 차례 종단한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가족의 비리 의혹과 논란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딸이 자랑스럽다, 정직한 아버지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유세장에 올라 자신과 가족은 깨끗하다 강조했는데 유시민 작가 발언을 겨냥해 아내를 두둔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제 아내를 갈아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김 후보는
후보는 원자폭탄보다 강한 게 유권자의 표라며 방탄, 괴물 독재를 막기 위해 위력적인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유세를 마무리한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제주부터 부산, 대구와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전국을 수직으로 올라오며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 찾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뿌리치지 않는다면 김 후보 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사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동탄 호수공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통령 후보 가운데 대체 누구를 롤 모델로 삼으라고 말씀하실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며 이준석인지 아니면 모든 수단을 목적이 정당화하는 삶을 살아온 이재명인지를 물었습니다. 또 유세 전 기자들과 만나서는 동탄이 신도시 유세 활동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패배에 트라우마를 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당파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유권자들의 상징적인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결승선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대한민국 희망을 지키는 의미 있는 고지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양당 기득권 세력의 협공을 뚫고 오늘까지 달려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펼쳐질 세상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보여준 방식 그대로 반대 세력은 철저히 짓밟고 1인 천하를 완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더는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하셨을 거라며 낡은 정치의 무대에서 젊은 목소리가 더 크게 퍼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이 당황할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 전 대통령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고 국민의힘은 거듭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탄핵 정국 때 채택했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까지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위장이혼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 메시지를 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상 출당 조치됐다며 얼씬도 말라고 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연이틀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결정됐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의원총회와 비대위를 거쳐 무효화로 만들어 바로잡겠다 밝힌 겁니다. 선대위 차원에서도 이미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를 당헌 당규에 명시하는 등 잘못된 과거와의 절연 조치를 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자꾸 내란 정식으로 몰아가고 모든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개헌과 탄핵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헌과 탄핵은 정리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조기 대선을 만든 장본인인 윤 전 대통령이 선거 막판 중도층과 부동층에 악영향을 줄까 진화의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위장이혼을 위해 애쓴다며 어설픈 거짓말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바타가 김문수다. 왜냐면 단절을 못해.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요. 알맹이는 윤석열 같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100번 사죄하고 정치 일선에서 손을 떼야 할 윤 전 대통령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조치하고 있지 못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인사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짤막한 멘트를 낸 것을 제외하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이렇게 배척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이 국민의힘 외연 확장 시도와 민주당의 내란 심판론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어제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황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문수 후보를 도와 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자신의 과제는 부정선거를 막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후보는 부정선거를 고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 당선을 막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라면서 김 후보가 반국가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오늘로 끝나는데요. 각 후보들이 어디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는지도 관심사입니다. 각 당에서 고심 끝에 정한 피날레 유세 장소는 어디이고 또 각 장소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 유세 장소로 정한 곳은 서울 여의도 공원입니다. 여의도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의결한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고 시민들이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한겨울을 보낸 곳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펼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유세를 제주에서 시작해 전국을 종단한 뒤 서울에서 마칠 예정인데 서울시청 앞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지막 유세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의 중심 시청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사람은 자신이라는 점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냐 독재로 가는 길이냐는 이 갈림길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서울이 아닌 대구를 피날레 유세 현장으로 정했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상징성에서 드러나듯 이 후보는 자신이 진정한 보수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표를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잡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마지막 유세로 노동과 여성, 장애인 관련 이슈가 있는 서울 곳곳을 순회한 뒤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지지 기반인 노동계와 진보 진영의 한 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이 거리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죠. 그래서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없이 곧바로 출범하게 됩니다. 선거일 바로 다음 날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대선과 유사하게 치러진 8년 전에는 어땠는지 돌아봤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식은 바로 다음 날 국회 본관 로텐도홀에서 진행됐습니다. 국회 앞마당이 아닌 내부에서의 대통령 취임식은 처음이었는데 수만 명이 운집했던 역대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오부 요인과 국회의원 등 3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예포 발사나 의장대 행진과 공연 등이 생략되는 등 형식도 대폭 간소화하면서 취임식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리된 상태였던 만큼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된 걸 고려한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이번 차기 대통령 취임식도 이 같은 과거 사례를 참고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대선 특성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한 60일 동안의 예열 과정이 없다는 점도 8년 전과 같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공백을 메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5년 동안의 국정 밑그림을 맡겼습니다. 완장찬 점령군으로 비춰져서는 우리 공직사회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차기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나 대통령실 일부 참모 인선 발표도 취임식 당일로 예상되는데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인선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취임 즉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해 민생과 통상 문제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대선 소식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건 사고 뉴스입니다. 서울 노원구 수락산 중턱에 있는 임시 건물에 불이 나면서 깜짝 놀란 시민들의 소방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낚싯대를 주우러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10대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산 중턱에서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아오릅니다. 건물을 둘러싼 소방관들이 뿜어오르는 불꽃을 잡기 위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배드민턴장 임시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70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노원구는 창문을 닫고 산 주변으로 접근을 자제해달라는 안전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탄 냄새가 나서 밖을 봤더니 이제 산 쪽에 연기가 보이더라고요. 불이 번질 수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대피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다행히 불은 주변으로 번지지 않고 2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남성이 구조용 튜브를 낀 채 119 구조대에 이끌려 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전남 여수에서 낚싯대를 주우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10대 A군이 구조됐습니다.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A군은 현장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했는데 소방당국은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원모 씨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그제 아침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항 해군 초계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 4명의 합동 연결식이 해군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동료 장병들이 눈물로 이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 국화에 둘러싸인 영정 속 청년들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들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고 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 그리고 강신원 상사까지 초계기 추락사고로 숨진 해군 장병들의 합동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들을 떠나보내는 길, 동료들은 추도사를 읽으며 눈물을 삼킵니다. 우리 전우가 한순간에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빈자리가 하루하루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연결식을 주관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순직 장병들의 이름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에 충실했던 진정한 군인이라며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대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바다를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보살피겠습니다. 연결식을 지킨 동료 장병들은 곳곳에서 흐느꼈고 눈물을 참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헌화하던 유족이 오열하는 모습에 많은 참석자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습니다. 순직 장병들은 국립대전현충원과 국립영천호국원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포항경주공항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던 해군 P3CK 초계기가 야산에 추락해 탑승한 장병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2월 3일 대선이 드디어 하루 남았습니다. 분주하게 돌아갈 후보들의 일정 살펴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수도권을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 후보는 오전에는 서울 강북과 성북, 도봉구 등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뒤 오후에는 경기 하남과 성남, 광명에서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이 이루어졌던 서울 여의도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며 내란 심판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대선 하루 전날인 오늘 제주부터 서울까지 전국을 누비는 강행군 유세전을 펼칩니다. 김 후보는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을 차례로 찾습니다. 이어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홍대 입구역과 신논현역 인근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도 나섭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선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유세 일정을 청년층과 보수 유권자 표심 공략에 집중합니다. 이 후보는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국공학대학교에서 학식 먹자 행사를 이어갑니다. 이후 오후에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영남대학교에서 청년들을 만난 뒤 대구 수성못에서 집중 유세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선거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번 대선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모든 유권자께선 내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소식이었습니다. 대선 소식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새로운 변수죠.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이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에 선을 긋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사진을 찾아서 김문수 후보와의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 댓글 여론조작팀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파고들자 국민의힘은 공작 냄새가 난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선대위 누구와도 관련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 아들과 유시민 작가 발언 논란을 덮기 위한 네거티브라는 겁니다. 판세가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하지도 않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급한 마음에 또 이런 공작과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와의 연관성을 담은 증거가 있다며 리박스쿨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 김 후보가 기독자유통일당 선대위원장으로서 자당 후보 2명과 회견을 한 내용이 담겼는데 모두 리박스쿨 연구원이었다는 겁니다. 리박스쿨의 연구원 2명이 본인 앞에서 사퇴 기자회견까지 한 것입니다. 이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무관하다, 모른다는 말씀만 하시고 민주당은 이번 의혹이 댓글 내란 사건이라며 MB정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사태의 종합판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문수 후보 칭찬하고 이재명 후보 비방하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정당이 취했죠.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우라는 의심을.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란 단체를 아느냐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으면서도 댓글 의혹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리박스쿨에 누구를 안다 모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댓글 문제 때문에 묻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막판 선거 전 네거티브 양상이 최고조에 달한 분위기인데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부동층 표심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댓글 조작 의혹에 휩싸인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자 교육부가 전수 점검에 나섰습니다.
교사단체들은 교육 현장이 정치의 선전 도구로 전락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학부모 단체들도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 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보수 성향 역사교육단체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특정 대선 후보 비방 댓글 공작 참여자에게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교육 사업인 늘봄 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즉각 전수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 단체 대표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이름으로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교대 측이 프로그램 운영 중지와 업무 협약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자격증과 늘봄학교 강사 채용 사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사단체들은 교육 현장이 정치 선전 도구로 전락했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곡된 정치의식을 가진 단체가 쉽게 학생들에게 접근할 통로가 열렸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극우 단체의 늘봄학교 강사 양성을 방조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늘봄학교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학부모 단체 역시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교육부를 향해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잘잘못을 가려서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국민을 상대로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늘봄학교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정책인데 만약 전수점검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대선 이후 이 대행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미국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이르면 이번 주에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유예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중국을 비난하고 있죠. 이런 신경전 가운데 이번에는 두 정상의 통화가 이뤄질지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느리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really the right way to say it is they're just slow rolling the deal. So I think slow rolling is the right way to say it, and I think Donald Trump is on it. 그러나 미국이 시장을 열지 않을 경우 중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소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Donald Trump and President Xi, our president understands what to do. He's going to go work it out, and I am confident that this is going to work out either way.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시 주석과 통화해 최근 불거진 무역 합의 위반을 해결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두 정상이 대화할 것이며 이미 양국 간 논의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제네바에서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며 시진핑 주석과 통화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을 다시 수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They violated a big part of the agreement we made, but I'm sure that I'll speak to President Xi and hopefully we'll work that out. 중국도 미국의 핵심 기술 수출 금지와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예고 등 차별 조치를 중단하라며 제네바 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의 마지막 통화는 지난 1월 취임식 직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통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다음 달 9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러트닉 상무장관은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법적인 논란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다양한 법 조항을 상호 관세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논란에도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상호 관세가 당분간 유지되고 보수 우위에
미국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전망이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저지는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We have to act fast. We have to be fast and nimble. Because if we don't have the power to do what they're doing to us, we are going to be a great nation no longer. 대법원이 중대한 행정 처분을 할 때 행정부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중요 문제 원칙이란 심사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상호 관세를 무효화했던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가 사법부에 제동이 걸릴 경우에 대비해 3가지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첫 번째 카드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제시했습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안보를 위협한다면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트럼프는 이를 활용해 철강과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이를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 카드인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별적 조치를 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발동된 적은 없지만 트럼프는 관세에 활용한 사례가 없는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던 만큼 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4월까지 소비나 건설 투자 같은 국내 내수 지표에서 부진한 흐름이 계속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과 비교한 소비 지출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 소비 성향이 전 연령대에 걸쳐 10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회의를 연 결과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와 빌라, 상가 같은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반려동물 업종의 카드 이용 금액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러시아에서 교량 2개가 잇따라 무너지면서 열차가 탈선해 최소한 7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사건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드론으로 러시아 전투기 40여 대를 파괴하는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러시아 서부 브리안스크주의 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이 때문에 교량 아래를 지나 모스크바로 가던 열차가 탈선하면서 기관사 등 여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또 몇 시간 뒤 북은 쿠르스크주에서 또 다른 교량이 붕괴해 지나가던 화물 열차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브리안스크와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2022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철도망을 노린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에도 노후나 자연재해가 원인이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리 붕괴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고 이르쿠츠크와 무르만스크의 러시아 공군기지 폭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4,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드론으로 무려 70억 달러, 10조 원어치의 러시아 군용기 40여 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Оце так файно виглядає зараз аеродром Білая. Стратегічна ворожа авіація. 러시아 국방부는 5개 비행장이 공격을 당했다고 확인했는데 이번 전쟁에서 입은 가장 큰 피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하지만 전황은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휴전을 거부한 채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원을 중단하면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러 차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했지만 한 번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Yeah, I'll give you an update. I'm not happy with what Putin's doing. He's killing a lot of people. 푸틴은 이 틈을 타 각종 협상으로 시간을 끌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근근히 공격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은 빠르게 성장해 2022년 전쟁 첫 해 10억 달러에서 올해 350억 달러로 폭증했습니다. 군사 하드웨어의 55%를 자체에 조달하고 있는데 특히 드론 분야 성과가 눈부셔 올해 4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We are fully focused on long-range capabilities. We are fully focused in all types of unmanned systems. It's not only aerial, it's not only sea drones, it's also land systems. 미국의 지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 공습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와 방공 탄약 때문입니다. 퇴임 전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결정으로 최대 6개월까지는 미국 군수 물자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 충돌 후 군사 지원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원조가 끊기고 보유한 탄약이 고갈되면 패트리엇 방공포대와 하이마스, 에이테크스 등 미국 첨단 무기류는 운용할 수 없게 됩니다. Basically denying Ukraine air and missile defense, not properly being supported, it's endangering the function of the whole country. So it's basically endangering the function of the RAF which support the front line.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가오는 여름이 우크라이나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중동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인종 청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구호품 배급소로 식량을 구하러 가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향해서 이스라엘군이 또 총을 쏴서 31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굶주린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격을 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이스라엘 측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배급소로 식량을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량을 나눠준다던 배급소 인근에서 되려 무차별 공격을 당한 겁니다. 목격자들은 배급소가 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 이스라엘군의 무인기와 탱크가 나타나 폭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대량 학살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وقف الإبادة هذه اللي بيدوا فينا قاعدين يموتونا مع بعض وخلصونا ويريحونا من الحياة وخلص مثل منظرنا اللي تتلوع هذا وهذا وهذا الخوالي قاعدين بيروحونا. 주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20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주의 재단 측은 구호품이 별 사고 없이 전달됐다며 사상자 발생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성명을 통해 민간인을 향해 발포한 적 없다며 가짜 뉴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가자 배급소 주변에선 이스라엘군의 경고 사격으로 주민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자 지구를 봉쇄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구호물자 탈취를 막겠다며 직접 운영에 나선 구호품 배급소. 하지만 주민들의 굶주림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데다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폭격까지 가하면서 배급소를 굶주린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는 미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출근길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현재 제주도에만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해상에 위치한 비구름대가 점차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오전 중에는 서울 등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오후에는 영남 지방까지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제주도에 최고 60mm, 그 밖의 내륙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 지방은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수 있겠고요. 제주도에서는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3도, 부산은 17.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2에서 많게는 8도가량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3도, 대전 22도, 광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비는 오늘 낮이면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북부 일부 지역에 또다시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약과 정책 측면에서는 깜깜이 선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나마 발표한 각 후보의 경제 공약 비교해보고 평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각 후보들의 공약 보셨을 텐데 총점을 학점으로 주신다면 얼마 주시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공약 이외에 다른 이슈 때문에 원래 논쟁이 계속 격화되다 보니까요. 이 공약집이라는 것도 그 사전 투표 하루 전에나 나올 정도로 공약에 대한 관심사가 떨어져 가지고요. 공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서는 공약이 뭐 평균 이하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낙제네요. 네, 일단 각 후보들 대표하는 1호 공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재명 후보 측 같은 경우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라는 그 모토 하에서요. 100조 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 그다음에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같은 AI 산업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K 콘텐츠 지원 강화로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 그다음에 그래서 한국을 세계 5대 문화 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AI와 K 콘텐츠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전략이고요. 김문수 후보 측은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모토로 내걸었는데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중심점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유경제 혁신 기본법을 제정해서 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철폐하고요.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서 산업용 전기료 인하, 그다음에 법인세 상속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정책입니다. 반면에 이준석 후보 측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모토로 내걸었는데 현재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고 3개의 부총리제를 도입하는 등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를 확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봤을 때 이재명, 김문수 후보 측은 경제 성장을 내세웠는데 전통적으로 양당의 정책 기조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측은 주로 정부 지출을 통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요. 김문수 후보 측은 규제 철폐나 그다음에 세제 혜택을 통해서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전략을 채택하는 게 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 측은 뭔가 새로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 말고 오히려 정부 효율성, 투명성을 강조하는 거를 들고 나왔는데 새로운 거는 좋은데 뭔가 중요도 측면에서는 경제 성장보다 순위가 밀리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당 후보의 차이는 정부냐 민간이냐 이쪽에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공약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죠. 먼저 부동산 정책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부동산 정책 말씀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내용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차별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예, 일단은 이번 선거에서는 그 부동산 이슈 자체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는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집값이 다시 상승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요. 예.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택 가격이 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몰리지 않아서 그 정책에 대한 차별화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이런 네. 이유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세 후보 모두 세부적인 방법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공급 확대를 공통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4기 신도시 건설, 그다음에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을 내걸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 10만 가구씩 그 주거비 지원을 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내걸었고 이준석 후보는 중소형 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을 전망되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용적률을 상향해서 신규 공급을 늘리겠다는 유사한 정책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뭐 관건은 서울 같은 곳에 이제 공급 절벽이 예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책을 실행하려면 규제를 없애야 되는데 그 국회 협조나 이런 것을 어떻게 얻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나온 내용만이라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자면 이재명 후보의 4기 신도시 조성 정책이 있잖아요. 저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또 발간한 공약집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예, 민주당 측의 주장에 따르면요.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공약집에 넣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3기 신도시도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원래는 2026년부터 입주를 2026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 보상도 지연이 되고 공사비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한 문제까지 발생을 하면서 일정이 늦어져가지고요. 2030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한 지역도 나올 정도로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4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희망 고문 아니면 멀고 먼 훗날의 얘기가 될 것으로 보여가지고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깨닫고 3기 신도시에 집중을 해서 기존 주택시장 수급을 맞추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3기 신도시부터 해결을 하는 게 순서상 맞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어찌됐건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어떤 세제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공급을 강조하는 게 좀 특이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 이쪽에서는 과감한 세제 개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가장 크게 그나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세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뭐 세제 관련해서는 현상 유지를 하지 추가적으로 강화하지는 않겠다라는 지금 기조를 내걸고 있는 반면에요. 김문수 후보 측은 세제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 특히 낮추겠다 세금을. 이런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을 제시했는데 특히 다주택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해서 똘똘한 한 채에 그 집중되게 되는 수요가 집중해서 서울 핵심지의 집값은 상승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을 침체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이게 지목이 됐었는데요. 다주택 중과세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요에 따라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택의 가액, 그러니까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주택자라 해도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은 것이 핵심입니다. 그 외에 뭐 비수도권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후보마다 방점을 찍은 그 정책이 다른데 후보들의 공약 어떻게 각각 평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나치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이나 예. 대출 규제를 이용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을 더 크게 줄여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지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인정을 하고 뭔가 지나치게 수요 억제 정책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공급도 확대하는 것을 병행하겠다라고 한 점은 좀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부동산 정책이 지방과 서울 간의 수도권 간의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 핵심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년 그 다음 해부터 신규 공급이 거의 반토막이 나는 상황입니다. 여러 선행 지표로 보면. 그래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지만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은 아쉬움이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데 지방의 수요가 부족한 이유는 결국은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되면서 지방의 산단이 쇠락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면서 부동산 수요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산단을 다시 되살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SOC 투자를 많이 해서 지방에 인구를 유입되게 만드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단기적인 그런 것들만 보여주고 중장기적으로 구조를 개혁할 만한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 부동산이 우리에겐 관심사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안 좋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 모두 추가 경정 예산안 이거를 30조 원 규모로 편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분야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무엇보다도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0.8%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요. 12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인상시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조 원을 편성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많아야 1% 초반대로까지밖에 못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추경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크다라고 경제학에서 밝혀진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비를 지원하는 것,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건설 투자가 침체된 것이 또 4월 산업 상산을 보면 좀 큰 원인 중에 하나로 트리플 감소, 소비, 그다음에 생산, 투자가 트리플 감소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SOC 투자, 그다음에 산단을 살리기 위한 투자를 위한 정책에 쓰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수출 부진이 역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트리플 감소의 원인으로 하나의 지목이 되기 때문에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일 겁니다. 후보들 모두 공약을 내놓고는 있는데 이 공약을 이행하기까지에 드는 재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대안이 좀 미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경까지 더해지면 채무만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채무가 증가하는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는 전 세계 지금 G20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그 빠른 정도도 엄청나게 빠른데요.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실제로 IMF에서 4월 달에 나온 재정 점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가 계산을 했더니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우리나라가 3%고요.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그것은 G20 평균의 4.6배에 달하고 얼마 전에 국가 채무가 너무 많아서 신용등급이 강등당한 미국의 2.3배에 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일반 정부 부채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어서 세금을 낼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편성이라든지 여러 공약에서 정부 지출 늘린다, 세금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들만 나오면 당연히 일반 정부 부채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먼 미래에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얘기는 결국은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이러면 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빠져 있는데요. 사실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 경제에 충격이 적기 때문에 우선 고려해야 되는데 정부 지출 분야에 대해서는 의무 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목되는 분야가 이제 기초연금, 그다음에 지방교육교부금에 대해서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목되고 세금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은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은퇴자와 젊은 세대가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증세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나중에 추가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맥락은 다소 다르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맞습니다. 이렇게 감세만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겠죠. 직면한 과제가 제일 큰 게 있는데요. 이거 짚어보기에 앞서서 금융 공약 한 번만 살짝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관련해서 코스피 5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후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가장 아쉬운 점은 모든 공약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 측면, 그다음에 기업이 주주를 위한 뭐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안 하고 있다는 측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요. 구체적으로 기업이 뭔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에 지원이 부족한 측면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여러 후보들의 공약은 이번에 대부분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는 것, 그다음에 기업의 배당을 늘리겠다는 부분에 집중돼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성과를 내야지만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르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 빠져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없다라는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기업의 구조 조정이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법의 해법도 양당의 처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라고 들고 나왔는데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취지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이사들이 뭔가 투표를 하게 한다라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요. 실제로 만약 이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소송들이 많이 제기될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위한 과감한 그 투자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금 거래 부분에 대한 과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하니까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낮춰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쓰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대응도 중요할 겁니다. 당장 또 직면한 과제 중에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 관세 충격이 고스란히 이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미 수출이 확 줄었습니다. 특히 대미 자동차 수출이 30%나 급감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수출입 동향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 대미 자동차 수출이 2%나 급감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의 품목별 관세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의 조지아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현지 생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반면에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은 늘어나서 우리의 일자리가 결국은 미국으로 뺏겨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뭔가 대응이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과의 그 협상을 좀 조속하게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서 최대한 그래서 타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였나요? 이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가 법적인 리스크에 있으니까 이걸 또 들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는 소식이 또 뜬금없이 터져 나왔어요. 이거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 품목별 관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지금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자마자 제기가 됐었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법조항을 근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니나 다를까 품목별 관세 중에 하나인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50%까지 높이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경우에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철강 수출액 가운데 지난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3%에 달했고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0.2%나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이미 미국의 이 관세 전쟁에 타격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까지 높일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기업은 관세를 피하기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현지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공동으로 8조 5천억 원의 투자를 미국에 할 것이다. 제철소 건설을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뭔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정책이 미국 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 품목별 관세가? 예, 지금 어찌됐든 정치인들은 항상 뭔가 국민을 위한다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요. 정치인들의 목적 함수에는 선거에서 승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이런 정책을 피는 것은 국민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냥 내년 11월로 예정된 그 중간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인기를 얻을 전략으로 이런 정책을 내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이제 7월 8일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됐을 때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을 찍고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최근에 그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관세 전쟁을 90일 동안 유예를 받는데 사용했던 전략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소고기 에탄올 시장 개방, 항공기 구매 등의 양보를 통해서 결국은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의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히토류라는 것을 무기화해서 미국으로부터 큰 양보 없이 90일간 관세 전쟁 휴전을 얻어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시장 개방 품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경제에 부담이 적은 품목, 예를 들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라든지 에너지 무기 수입 확대 등 이런 것들 전략적으로 양보를 하고 반면 이제 농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요. 그런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세를 좀 피할 수 있는 전략으로 협상에 임해야 되고요. 또한 미국이 한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이런 쪽에서 협상을 지렛대로 삼아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내년 11월에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건데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협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뭔가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한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당근과 그다음에 뭔가 시간 지연 전술이라는 채찍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최대한 유리한 전략을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 지연 전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대선 후보들 가운데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소 갈리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천천히, 김문수 후보는 서둘러서 어느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십니까? 이거 뭐 저는 그냥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추진을 하던 그런 협상 전략이 있고 우리가 준비했던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국 간의 정책을 협의하면서 쌓은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의 협상 과정에서의 얻은 성과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 측의 전략도 일견 타당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11월에 예정된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미국의 협상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시간을 좀 끈다는 이재명 후보 측의 전략도 뭔가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적절하게 섞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새 정부가 협상에 나섰으면 좋겠고요. 품목별 관세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트럼프에게 별명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치킨이라고. 겁쟁이라는 별명도 생겼는데 이 정책 뒤로 물러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품목별 관세는 원래는 상호 관세는 깎아줄 의향이 있는데 품목별 관세는 협상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에서 이것이 뒤집힐 수 있다라는 것을 영국이 보여줬거든요. 실제로 일부 양보를 통해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의 품목별 관세 인하를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갖다가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면
부분에 따라서는 충분히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호관세 분야에 대해서 미국 법원의 제동으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 정부랑 앞으로 차기 정부는 품목별 관세에 대한 협상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차기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고요. 많이 이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후보들이 달콤한 정책을 던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 건지 국가 경제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내일 대선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6월의 첫 출근길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을 챙겨주셔야겠는데요. 제주도에 시작된 비가 점차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3도로 한여름 더위가 나타났던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비구름이 점차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제주도에 이어 호남 해안과 경기 서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오전 중 그 밖에 중서부와 호남 내륙에 오후에는 영남 지방까지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제주도에 최고 60mm, 남부에 5에서 30mm, 중부지방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3도, 부산은 17.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2에서 많게는 8도가량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3도, 대전 22도, 광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비는 오늘 낮이면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선일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북부 일부 지역에 또다시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 지방은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